이 소위 생성형 AI가 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화면에만 냅두면 안 돼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뇌를 돌리는데도 추론칩을 돌리는데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용화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품격 AI 생태계 입문 시리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AI 기준으로 생태계 아래쪽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AI를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AI 생태계 위쪽에 있는 이제 피지컬 AI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가 도대체 뭐예요? 요즘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정확히 피지컬 AI가 뭐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한 5만 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한 6천 년 정도 됐고, 인간의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한 백수십 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디지털화, DB화 돼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런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글을 쓰고 또 인간처럼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가상 세계,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소위 생성형 AI가 이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물리적 세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데이터가 가상 세계하고는 좀 다른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뭐 이제 계란을 집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힘 조절을 통해서 얘를 집어야지만 깨지지 않고 집을 수 있을지를 어릴 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로봇은 이걸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로봇은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알고리즘,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만 이제 동작이 돼 있었는데,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로봇 안에 그러니까 사람처럼 뇌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뇌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뭐 힘 조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동작이라든가 촉감,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그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대요. 느리고, 그리고 이제 통일된 방법도 존재하지 않고. 예,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피지컬 AI,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AI가 아니라 이제 실제 물리적인 세계. 뭐 이미 안경에도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최근에 제일 많이 이제 접목되는 분야가 바로 이 로보틱스 분야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AI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이걸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나와버리면 저 같은 이런 MC나 뭐 진행도 로봇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니까 모든 직업에 있어서 많이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진짜 로봇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보면 사실 결과는 좀 많이 무서워요. 두려움이 좀 많이 커지는데, 이 AI가 물리 세계로 나오려는 이유가 또 뭔지, 아니 그냥 화면에만 냅두면 안 돼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또-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학술적인 기본적인 이 학자들의 기본적인 열망, 연구에 대한 열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여기 물리 시장에까지 AI가 된다는 것은 컨설팅 기업에서는 그렇지만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I 하면 AI는 다 자율성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하면서 end-to-end AI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end-to-end AI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를 테슬라가 2024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물을 인지하는 거는 AI가 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원래부터 많이 잘했고, 즉 레이더나 라이더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앞에 저기 교통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앞차와의 거리는 어떤지, 주변에 사람이 걷고 있는지,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건 인지하는 건 AI가 요즘 대단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한 거에 따라서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액션, 리액션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인간이 사실 룰 베이스라고 해서 다 입력을 해준 거예요. 빨간불 보고든 멈춰서 앞차의 거리는 어떻게 유지해줘야 돼, 빗기려면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속하고,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패턴을 보니까 어떻게 갈 가능 확률이 몇 %니까 너는 어떻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사실은 인간 엔지니어들이
다 준 거예요. 이것의 한계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사실은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주지 않은. 예를 들면 작년 11월인가요?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생겼어요. 정전이 발생했던 웨이모가 정전이 돼서 교통신호가 꺼지는 거는 어떻게 할지는 규칙을 안 준 거예요. 개발자가. 그랬더니 그럼 나 이거 모르는 건데? 다 멈춰서. 다 일시에 멈춰. 그래서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실수가 난 게 아니라 이 규칙은, 이 희귀 사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웨이모의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테슬라의 FSD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한 거 보니까 오슬로에서 있던 운전자들은 또는 스톡홀름에 있는 운전자들 또는 베를린에 있던 운전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걸 보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에서 속도를 엄청 감속하고서 좌우를 막 살피더니 거북이처럼 천천히 지나가더라. 그랬더니 사고가 없었어. 어차피 인간을 모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인간을 모방하는 거고 물리적 행동도 인간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방한 데이터가 있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는 뭐냐면 이 데이터 속에서 인간이 입력했어야 될 규칙을 AI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사실 이게 인공지능 기본 개념이죠.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이 규칙을 찾아내서 액션, 행동까지도 한다.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인간을 죽이고 막 목 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찾아낸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얘네들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인간보다 더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진짜 본인이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직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이견이 많고 제 상상의 세계인 부분이 있고 한데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들었듯이 현재의 일반적인 AI 모델이라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책과 사진과 동영상 구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지금 학습을 했는데 인간은 그러면 과연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얘가 한 1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습을 하느냐. 처음에 우리가 그걸 별거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재미있는 이론이 나오는 게 우리 사람의 눈은 이제 해상도로 치면은 한 우리가 이제 4K 영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 K로 변환하면 한 20K, 30K 영상이에요. 20K, 30K 영상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량을 다 합치니까 일반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아요. 인간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아기가 학습을 하고 해서 걷고 울고 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세계까지는 감히 그만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AI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준비가 돼서 피지컬 AI로 가는 필요도 있지만 피지컬 AI로 가지 않으면 인간을 모방한다는 AI의 궁극적 목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물리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상 세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AI의 진짜 목표를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인가 동시에 목표고 그래서 이거를 뭐 로봇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 물리 세계에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고요. 저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로봇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삿짐을 나르느냐고 여러 이제 이사를 하는 이제 힘을 쓰신 분들이 왔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제가 잠깐 옆에서 저걸 로봇으로 구현하면 저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물건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구현한다는 거는 즉 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행동도 복잡한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옷 깨는 거예요. 옷을 갠다라는 것이 많은 이제 피지컬 AI 회사들이 지금 그 도전을 하고 있고 영상을 올리는데 잘 보면 누가 이렇게 뒤에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을 2배속, 3배속 돌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셔츠만 수백 개 학습시킨 다음에 그것만 접는 건데 우리가 빨래를 해서 딱 건조기에서 딱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다양한 옷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직은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이 기술 혁신, 발전의 속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항상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이 도대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중국의 4개 대학을 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푸단대 부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간 중국의 그 이공계 그 공대 졸업생 숫자가 600만 명. 네. 우리나라 한 해 대학 졸업생 숫자가 3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공대 졸업생만 한 6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스템 분야의 그 박사 배출만 연간 한 8만 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해의 전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 분야에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그걸 밀어붙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휴머노이드, 특히 손 만드는 쪽, 이쪽의 스타트업만 몇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가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파괴적 기술이 훅 튀어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좀 약간의 두려움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걱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아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자동차보다 로봇을 더 많이 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실제 공장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고 있나요? 그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피규어 AI하고 그 미국의 스타트업, 요즘 스타트업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 BMW랑 합쳐가지고 뭐 그 독일의 어떤 공장에서 네. 자동차 생산에 뭐 투입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네. 피규어 AI가 이제 미국에 있는 BMW 공장이고, 미국에 그다음에 있는 앱트로닉이라는 건가요? 곳에서는 벤츠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일부 자신의 기가 팩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요,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CES 밝힌 것은 2028년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에서 저기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이 투입은 실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학습을 하기 위한. 산업 현장에서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여기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아직 피규어 AI는 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 정말 잘한 건 뭐냐면 협업을 하기로 한 거죠. 우리가 다 하기보다는 그럼 뇌는 구글이 해주세요. 몸은 우리가 만들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리고 연습은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하고 데이터는 현대자동차 거 쓸게요. 이런 식으로 빅 플레이어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한 거. 이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갤럭시 만들지만 뇌라고 할 수 있는 OS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해서도 글로벌 시장을 열어 것처럼 테슬라는 뭐냐면 애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OS도 자기네가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똑같이 옵티머스라든지 거기 들어갈 뇌도 만든다라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전략,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파괴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이 저출산과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지금 생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저기 병역뿐만 아니라 뭐 소방 인력도 그렇고 경찰 인력도 그렇고 뭐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피지컬 AI를 응용을 해서 좀 부족해지는 인적 자원을 조금 이렇게 좀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완해 보자 뭐 그런 좀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뭐 인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AI가 뜨면서 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하나 고용하는 게 뭐 생산성 효율성도 그렇고 일단 사람은 이제 고정비잖아요.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이번에 뭐 노조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술 대체 압력은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그 피지컬 AI 쪽이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서 더 많은 관심과 연구 이런 좀 자본들이 좀 투여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결국에는 진짜 땅 위의 피지컬 AI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단계가 어디까지 온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뭐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 수준인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테슬라가 이제 이거 촬영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닝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고 어닝콜을 해가지고 옵티머스의 양산도 공개도 조금 늦추고 로보택시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줄 정도로 재무제표에 큰 의미 있게 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거기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해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완전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편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인간보다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몇 배 더 안전하느냐? 이거는 결국은 규제 당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용화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웨이모는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철로를 깔고 그 철로 위를 달리는 거가 웨이모의 방식이에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는 방식은 이게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죠. 그건 뭐냐면 암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류도 많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수학을 많이 배울수록 암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또는 종이에 풀더라도. 그래서 이런 계산기적 스타일과 인간적인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취를 누가 먼저 낼지 어느 정도에서 확장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AI가 전기를 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피지컬 AI도 전기를 그러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를 상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한테 말을 걸고 우리 말을 걔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AI 쓰는 거와 똑같으니까 똑같은 양의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그 휴머노이드에 탑재된 두뇌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원격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서버를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상당한 동력이 소요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피지컬 AI의 몸체를 구동하는 그런 이제 동력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공장에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를 응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들고 꽤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는 사실 많은 업체의 휴머노이드들이 한 5kg 정도 물체를 들어서 옮겨 놓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공장에서는 때로는 뭐 20kg도 옮겨야 되고 더 무거운 것도 같이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상당히 챌린징한 동력이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고 저장이 돼야 되고 그 두뇌뿐만 아니고 몸체까지 고려하면은 동력에 대한 부분,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해결할 게 문제가 많습니다. 뇌를 돌리는데도 추론칩을 돌리는데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용화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로봇한테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는 뭐 아예 다른 배터리예요? 아니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넣는 그런 배터리 중에 좀 고급품을 넣는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워낙 말씀하신 대로 그 스페이스가 작고 하니까 충분한 동력 공급을 못 넣는 거고, 그걸 극복하려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현재 에너지 밀도가 약 한 300이라고 하면은 그걸 2배 이상 가는 이제 밀도의 고 에너지 배터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이 전고체는 장점이 많아요.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화재라는 거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기름 같은 게 불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기용매라는 건데 전고체는 전고체니까 유기용매인 액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는 더 안전하고 더 출력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러면 왜 안 하느냐? 전고체 배터리 현재 가장 그 챌린지는 수명이 오래 가질 않아요. 한번 충전하고 에너지를 오래 담는 건 좋은데 충방전을 몇 번 반복하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좋은 배터리라는 거는 뭐 내가 써야죠. 충방전을 네. 오래 쓰고 네. 500번, 1000번 해도 성능이 좀 유지가 되면 그쵸. 좋겠는데 네. 현존하는 배터리는 그 전고체 배터리들은 충방전을 좀 여러 번 하면 성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조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제조 단가가 지금 예상은 일단 일반 배터리 10배 이상이에요. 예,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고 그 비싼 놈을 오래 못 쓰는, 오래라는 게 이제 뭐 한 1년 쓰면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합산하면은 이제 비용이 뭐 20배, 30배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성능 개량을 위해서 전 세계 업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한국은 이제 아틀라스가 있다 보니까 한국이 막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에 들어간다고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거기 들어가는 부품 산업의 공급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셔야 될 것들은 작년에 4월달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부품의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액추에이터. 현대자동차도 이제 액추에이터는 본인들이 생산하겠다 그랬지만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와 모터에 안에 있는 자석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지금 옵티머스가 아무리 액추에이터를 본인들이 설계한다고 해도 설계가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거기 들어간 핵심 부품들은 다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자석의 90% 이상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자석 부분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화를 냈던 게 뭐냐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나사를 봤더니 그것이 아이폰에 나사를 공급하는 중국 벤더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나사도 못 만드냐? 못 만들어요.
그런 정교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인류 최고의 시장이 될 건데 이것을 특정 국가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80% 이상 예를 들면 아틀라스는 그런 부품의 몇 퍼센트가 중국산일까요? 거기도 결코 옵티머스보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중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 저는 많은 자동차 벤더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도 어떻게 흔히 말하는 공급망에서의 기회를 볼 것인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한국이 좀 앞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소재가? 한국은 일단 배터리 3사가 있고 이 3사는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3사를 포함해서 일본과 중국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뭐 세계 톱 레벨이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양산을 누가 더 빨리 하고 더 안정된 품질로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소재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3사를 포함해서 3사의 이 원소재를 공급하는 공급망 전체가 이 전고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 업계에서 저도 배터리를 좀 비즈니스를 경험했지만 그 우스갯 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특허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오래 열심히 한 회사는 사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가 매년 이제 자기들 그 연간 실적 발표하면서 사업 계획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후년에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출시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내후년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나 로봇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느냐? 그런 배터리라는 거는 음극재라는 것도 있고 양극재라는 것도 있고 전해질이라는 것도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재가 있는데 그 원소재를 근본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양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의 고민이 뭐냐? 일본의 2차 전지 산업이 한 10년 전에는 세계적으로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서 일본의 그 2차 전지 메이커 중에 파나소닉이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공급망이 이제 붕괴된 거예요. 일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싸게 공급하고 싶어도 더 이상 양극재니 음극재니 전해질이 이런 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똑같은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에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들도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그냥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중국의 어떤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80%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도 중국이 다 지금 쥐고 있으니까 전고체만큼은 이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의 그런 원소재를 국내 기업들이 원천 기술부터 양산부터 가격이나 품질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나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훈련시킬 데이터가 좀 부족한데 그거를 좀 잘하는 나라가 있거나 뭐 있어요? 나라마다 좀 접근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물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들이 가고 있고요. 또는 지금 얀 루쿤이라고 해서 과거에 메타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파리로 옮겨서 어드밴스드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회사를 만드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단히 과거식으로 하면 인해 전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그것이 작년 말에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로봇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로봇에 학습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상하이하고 베이징 같은 경우 약 500명씩 일하고 있어요. 500명의 인간이 가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 한 분은 전자레인지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분은 다리미질을 하는 거. 한 분은 냉장고만 열었다 하는 거. 한 분은 후라이팬을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을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로봇 학습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피지컬 AI 스타트업에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국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있어요? 한국도 이런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 기업에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고민이 생기냐면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학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언어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아직 많이 못 돼 있는 부분도 있죠. 법률이라든지 의학 정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데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은 미국에도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투자했던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기업 스타트업 이름입니다. 스킬드 AI 이런 기업도 이런 뇌만 만드는 데고요. 또는 최근에 그 아마존을 만들었던 제프 베조스도 작년 11월에 새롭게 CEO로 복귀를 했는데 자기가 창업하면서 회사 이름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름이 프로메테우스. 뭐 이런데도 뇌만 만드는 이런 뇌만 만드는 피지컬 AI가 미국에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은 중국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같은 경우에 아직은 여러 가지 밸류체인 중에서 아직 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아직 없지만 다양한 한국에도 밸류체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역시 피지컬 AI도 더욱더 거대 언어 모델보다 데이터가 부족한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그런 그 모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제 기계한테 학습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아까 우리 저기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 로보틱스 ER 이게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그래서 작년인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동영상을 휴머노이드 AI한테 학습을 시키겠다. 근데 그런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게 좀 섬뜩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우편물 분리하거나 요리하거나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영상만 얘들이 과연 학습할까? 그러니까 사람 때리는 뭐 폭력하는 영상, 뭐 심지어는 죽이거나 뭐 전쟁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저 혼자 그 상상의 나래를 핀 건, 야 앞으로 이 저기 그 피지컬 AI가 동영상을 학습하는 거는 핵무기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통제.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류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상상의 나래를 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양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을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네. 오늘 피지컬 AI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좀 이제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줄 알았던 AI가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희귀가스로 만든 반도체가 또 있어야 되고 또 영하 162도를 바다를 건너와서 LNG 에너지와 그리고 튼튼한 특수 철강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최첨단 소재로 만든 배터리를 달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리고 자원부터 소재, 에너지 그리고 로봇까지 거대한 AI 생태계는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4편에 걸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AI 생태계 입문 시리즈의 송혜나였습니다.